네,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최종 정리할 시점이 왔는데 오늘 이제 오전이랑 오후 해서 빠르게 1회독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종 정리 강의라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짚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최근에 판시되었던 판례나 이제 개정법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를 좀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종 정리 강의이고, 네, 최종 정리 강의인데 지금 보통 기출문제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개정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개정된 사항들이나 아니면 최신 판례, 네, 이런 개정사항이나 최신 판례는 뭐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그렇고 특허 상표법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부분이나 판례에서 이제 기출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사실 최신 판례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최신 판례가 1년에 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많이 없긴 한데, 최근에 23년 초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위주로 하나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고, 개정사항 같은 경우도 디자인보호법 23년 12월 21일 날 시행이 되는, 이제 최근에 시행이 되었던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이 좀 있는데, 여기 많이 개정이 되었죠.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시행령도 같은 날짜에 맞춰서 좀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중요하고, 또 시행규칙도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좀 마이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심사기준. 이 심사기준은 아직 그 개정된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 심사기준은 지금 24년 한 1월 정도에 개정된 부분이 나올 예정인데, 미리 이제 입법 예고 같은 형식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정될 것이다 라고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1차 시험에서는 유의미하게 막 기억할 만한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은 저희 1차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많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시행 규칙도 되게 마이너한 부분이 바뀐 거라서 크게 고려할 부분이 없고, 시행령도 바뀐 부분은 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말씀드렸던 디자인보호법 개정된 부분이랑 최근에 판시되었던 특허법원 판례, 이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심사 기준이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예시들도 좀 많이 들어놓고, 뭐 여러 가지 정의 규정들도 좀 해놓고 있어요. 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심사 기준도 개정이 좀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요때 디자인보호법에서 개정이 이번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 많이 있었던 요 디자인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심사 기준이다. 그래서 요 개정법에 맞게 심사 기준 내용이 좀 바뀌었으니까 요 개정법 내용만 많이 알면은 심사 기준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같은 것도 표현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또 이런 예시들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이런 예시들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이 디자인보호법에 있는 내용만 잘 암기를 하셔도 1차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요 개정법 내용이랑 요 대법원 판례 부분이랑 또 최근에 마이너하게 판시되었던 특허법원 판례들이 좀 있거든요. 좀 중요한 특허법원 판례 위주로 몇 가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조문 대비표라는 게 이제 특허청에서 배포가 되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올해 시험을 24년이죠. 24년 이제 2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행되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이랑 이때까지 판시된 판례가 출제 범위로 속하죠.
그래서 요 때까지 개정된 부분이랑 판시된 판례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현 시점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시험이 23년 2월 18일이었나 14일이었나 한 2월 요때쯤에 작년에 올해 초에 60회 1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개정된 내용들을 위주로 좀 볼 건데, 일단 얘는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시행이 22년 2월 3일이라서 요 시행법을 한번 보시면은 기간의 연장의 주체가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서 특허청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개정법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그 해에 바로 기출이 되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게 2월 달에 보통 시험이 있는데 2월 초에 이렇게 바뀐 내용이 바로 시험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정법은 바로바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에서도 의외로 저희가 좀 대비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개정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바로바로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보법이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 10문제 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신상이나 조야구주나 개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되게 중요하게 판시된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10문제 중에서 좀 상당 부분이 이런 개정된 부분이나 최근에 판시된 판례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서 오히려 저희는 좀 대비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요것도 작년에 바뀐 부분인데 최근에 바뀐 부분이니까 한번 봐보시면은 침해죄 요건이 이제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해서 친고죄였잖아요. 근데 고소가 없으면이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라고 해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바뀌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지만 좀 마이너합니다. 그래서 등록료나 수수료를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반환 청구의 기간이 3년 이내에 해야 됐었는데 바뀌어서 5년 이내에 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마이너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올해 많이 바뀐 부분이죠. 앞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요 기간의 연장 파트도 꼭 봐주시고, 침해죄 개정된 부분도 꼭 봐주시고, 요 수수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요번에 바뀐 부분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3년 6월 20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 시행일이 23년 12월 20일이죠.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는 법이고 이 법을 기초로 올해 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개정법에 대해서도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따가도 각 파트에서 보겠지만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국법에서는 관련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 3년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도 1차 시험 문제로 나오기 너무 좋죠. 1년이었다가 3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다만이라는 단서 조건이 추가가 되었죠. 기존에는 없었다가 이 단서 조건이 추가가 되었는데, 단서 조건이 뭐냐면 관련 디자인이 설정 등록될 때 기본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 포기 무효 심결 등으로 소멸했을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관련 디자인이 등록될 때에는 그 당시에는 기본 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라는 조문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개념은 아니지만 원래도 이렇게 기본 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이 안에 좀 내재되어 있긴 했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단서로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로 나오기 너무 좋죠. 그래서 얘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2항, 3항은 똑같고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얘는 뭐냐면 기본 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 디자인이 있을 때 이들 사이에는 신규성,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본 디자인이 있고
얘를 기초로 한 관련 디자인이 하나 있고 또 얘를 기초로 한 관련 디자인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련 디자인은 2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얘네 둘도 서로 만약에 유사하다면 얘는 얘로 인해서 등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등록을 못 받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 디자인은 딱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2 이상의 관련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 서로가 유사한 경우에도 신규성이나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당연히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규정이 없었죠. 디자인법에도 없었고 심지어 심사 기준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디자인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당연히 해석상 관련 디자인은 복수계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상 인정을 해왔는데, 최근에 심사 기준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고 그 얘기가 올해 디자인법 법에도 이렇게 사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35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몇 개 나올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얘랑 관련되어서 한 가지 보실 거는 요 62조죠. 네, 62조에서 이제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바뀐 부분이 여기 종래에는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했을 때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고 관련 디자인 출원이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절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각 호 중에 하나가 시기적 요건을 위반해서 출원했을 때였는데 얘도 이제 3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네, 요거 당연하죠. 그리고 요거 하나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같이 기억을 해주실 거는 여기 부분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사유가 뭐였냐면은 68조 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은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근데 다음 각 호가 뭐였냐면,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모든 거절 이유에서 원래 5가지가 빠진다고 했었어요. 그 5가지가 뭐였냐면 35조 1항 관련 디자인 요건, 37조 4항, 그리고 40조, 41조, 42조, 이렇게 5가지가 제외된다라고 암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5조 1항은 빼고 2항, 3항에 해당했을 경우에만 이제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35조 1항은 이의 신청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개정법에 따르면은 35조라고 바뀌면서 35조 1항도 이의 신청 사유에 포함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5가지에서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은 4가지만 제외가 된다. 35조 1항도 이의 신청 무효 사유에 포함이 되도록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랑 또 관련 있는 게 무효 심판이죠. 똑같이. 무효 심판도 똑같이 5가지가 빠졌는데 그 5가지가 개정법상 하나가 35조 1항도 이제 포함시키게 되어서 무효 사유에 35조 1항도 다 포함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디자인은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35조 1항, 2항, 3항, 4항까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얘랑 관련 지어서 거절 이유 사유도 일부 심사 등록 거절 이유 사유도 3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의 신청 무효 사유도 새롭게 바뀌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36조 삭제되었다라는 부분이죠. 36조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네, 2항이 뭐였냐면 신상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제출하고 그리고 서류 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랑 취지를 적은 서면은 요때 할 수 있다라고 되게 시기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통째로 삭제되었죠. 통째로. 네, 그래서 개정법상 신상의 규정은 여기서 종래에는 출원서, 등록 여부 결정 시, 그리고 이의 신청, 무효 심판, 출여 의무에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모든 시기에 절차적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종래에도 출려 이무에는 모든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건범심이나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는 여기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상이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효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소송 단계로 올라가서 법원으로 갔을 때 심취소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규정되어 있지 않은 뭐 침해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러한 별도 소송에서도 이제 다 주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시기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없앴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는 시기적 요건이 없어졌다는 거는 잘 이해가 돼요. 이제 출려 의무가 아니라 모든 시기에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절차적 요건 이렇게 출원서 제출할 때 주장을 했으면은 언제까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적 요건도 지금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원서를 제출할 때 주장을 한다면 언제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될지 그리고 뭐 등록 여부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주장을 한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지 이러한 케이스가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심사 기준 아마 내년 초에 1월 달쯤 나올 심사 기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출원서를 제출할 때랑 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심사 단계죠. 심사 단계. 이렇게 심사 단계에서 주장을 할 경우에는 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심사 기준이니까 뭐 법이 아니라서 뭐 구속력이 있지는 않고 또 해당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내년 초에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거의 그대로 될 것 같긴 해요. 그치만 심사 기준이니까 너무 법처럼 암기하지는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출원서 제출할 때나 뭐 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사 단계니까 이때는 그 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그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할 때에는 뭐 그 취지를 주장하면서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도 하나 시험 문제로 나올 법하죠. 벌써 한 2문제, 3문제 문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종래에는 공동 출원을 할 때 디박건이 공유이면 공동 출원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3조 2항에 따라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일 때라고 되어 있고 3조 2항은 공동 창작했을 때를 말하는 규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공동 창작하면은 디박건을 공유한다라는 얘기가 3조 2항이고 그러면 39조를 엄밀히 말하면 공동 창작해서 디박건이 공유일 경우에 공동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법상 39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디박건이 공유인 경우가 항상 공동 창작했을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독으로 창작했다 하더라도 내 일부 지분을 양도했을 때 지분 양도를 했을 때에도 디박건이 공유가 될 수 있죠. 항상 공동 창작했을 경우에만 공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39조를 명확하게 해석하면은 요때만 공동 출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꼴이고 요때는 뭐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하지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서 이것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3조 2항에 따라 디박건을 공유할 때가 아니라 그냥 디박건을 공유할 때 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할 때 즉 이 케이스 모두 포함하는 때 공동 출원해야 된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도 문제로 만들면 너무 내기가 좋죠. 최근에 디박건 관련된 판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공동 출원이랑 디박건이 공유인 케이스 이런 거 잘 섞어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로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법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지분 양도를 통해서 디박건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 출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경우에도 공동 출원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48조 4항도 바뀌었는데 48조 4항은 보정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이죠. 시기적 요건.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여제 거
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또 재심사 청구 기간, 거부복 심판 청구할 때 보정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때 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라고 할 때 이 등록 여부 결정이라는 용어가 좀 불분명해요. 사실 등록 여부 결정이다라는 게 등록 거절 결정이랑 등록 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게 등록 여부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 여부 결정을 보다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등록 거절 결정, 등록 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성실하게 그냥 등록 여부 결정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좀 친절하게 거절 결정, 등록 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용어를 바꿔줬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넘어가서 이제 뭐 분할 출원 부분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할 출원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출원일이 소급한다라는 개념을 알지만, 요런 신상의 규정이나 조약우주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분할 출원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 36조 2항이 앞에서 봤듯이 삭제가 되었죠. 그 36조 2항은 삭제되었으니까 얘는 없어졌다. 얘만 남았다. 그냥 그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마이너합니다. 이제 분할 출원할 때 원출원에서 조약우주 했으면은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한 걸로 보고, 뭐 증명서를 제출했으면은 같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51조만이 아니라 51조의 2나 51조의 3에 따라서도 조약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파트는 여기 조약우주 파트죠. 조약우주 뭐 1항부터 4항까지 해서 뭐 조약우주 할 수 있다, 원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은 이제 5항 부분인데, 여기 부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은, 일단 우선권 주장을 했어요. 우선권 주장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즉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 기간이라는 건 3개월이겠죠. 이 3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래에는 출원일로부터 이제 일국 출원이 있고 우리나라 출원이 있으면은, 여기서 조약우주를 했으면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 날로부터, 그 날이 아니라 이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해서 추가 기간을 더 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출원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니까 얘도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조문을 꼼꼼하게 본다면, 기산점, 기간의 만료일, 뭐 출원일로부터가 아니라 이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2개월이다라는 거, 이 기산점이랑 시점이랑 기간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한 건데요. 이렇게 결국 어찌어찌 했던 간에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얘기고요. 또 두 번째, 51조의 2라는 게 신설되었는데요. 얘는 뭐냐면, 우선권을 여기도 주장을 했어요. 일단 우선권을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한 사람은 그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게 바뀌었죠. 종래에도 우선권 주장을 했으면 그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 보정할 수가 있는 기회가 부여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뀐 부분이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새로 들어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우선권 주장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일국 출원이 있고 우리나라 출원이 있을 때 우선권 주장을 했어요. 우선권 주장을 일단 해야 되고, 우선권 주장을 했으면은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우선권 주장의 내용을 보정하거나, 일국 출원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보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 요 사이에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문제로 좀 어렵게 내고 틀리게 낸다면은, 우선권 주장을 만약에 못했는데, 우선권 주장을 못했으면은 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는 우선권 주장을 일단 했어야 돼요.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했는데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얘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우선권 주장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개월과 다르게 여기는 3개월이다 라는 것도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항은 뭐냐면 이렇게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면은 이거에 대한 증명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명서류를 뭐 앞에 규정된 대로 똑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2개월 이내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51조의 3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뭐냐면 정당한 사유로 이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데 이 이항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되는 거. 일국 출원일로부터 네, 여기 일국 출원이 있고 우리나라 출원을 할 때 6개월 이내에 출원이 되어야 우선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6개월이라는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게 정당한 사유라면은 그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추가되었죠. 얘도 기존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국이 있고 우리나라 출원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 출원을 한 시점이 6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보면은 일국에 출원이 있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있어요. 이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만 우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6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 지키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면은 요 만료일로부터 2개월, 여기도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출원해서 한국 출원을 해가지고 얘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요 51조의 3 얘기죠. 얘도 기존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서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억하실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은 여기서도 기산점은 만료일이에요. 이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죠. 2개월. 다 2개월이고 우선권 주장을 보정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다 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그래서 조야구조도 지금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얘도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오겠죠.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벌써 개정법 문제만으로도 한 5문제 이상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조 요거 바뀐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뀐 부분이 직권보정인데 직권보정도 시험 문제로 1차 시험에서 나오기 좋게 바뀌었어요. 이게 등록 결정할 때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라는 게 종래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후단이 신설되었고 후단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직권 보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직권 보정은 48조 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해야 된다. 즉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이 신설 부분 기억해 주세요. 당연한 거긴 한데 네, 당연하죠. 뭐 직권으로 보정하는데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직권 보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긴 한데 그 당연한 거를 좀 명확히 해주는 후단이 신설이 되었고 6항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직권 보정을 했는데 그 직권 보정한 사항이 이 범위를 벗어났다면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직권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1차 시험이니까 좀 문제를 꽈서 낸다면 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해야 된다. 얘는 이제 맞는 얘기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직권 보정했으면은 뭐 등록 결정을 취소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한다 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직권 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직권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는 정도. 그리고 이의 신청은 사유가 좀 추가됐다라는 거, 무효 심판 사유도 추가됐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네, 얘는 뭐 기존의 입법 불비였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법조문 바뀐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시행령도 이때 이제 시행되는 법인데요. 이 시행령도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쓱 보시면은 우선심사의 대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암기할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좀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한번 참고만 하고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뭐 디자인 공부에 게재해야 되는 내용들도 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면 이런 규정들이 이번에 신설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설된 부분들이 그냥 반영되도록 바뀌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설된 이런 규정들이 반영되도록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밖에 안 가져왔지만 시행규칙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시행규칙도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시행규칙이라서 개정법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워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부분을 좀 보실 건데,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신 판례가 이제 작년에 2차 시험, 작년에 1차 시험 23년 2월에 1차 시험 보시고 그 이후에 24년 2월 내년에 시험 보시기 전까지 판시된 요 사이에 판시된 판례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민법이나 특허는 최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의미가 있는 판례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디자인보법은 이 사이에 1년 동안 판시되는 판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뭐 기존에 있었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요것 좀 특이하다, 이거 좀 몰랐던 개념이다 라고 말할 만한 부분도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판시된 대법원 판례랑 특허법원 판례를 이제 모두 보셔야 되는데, 유의미한 판례는 별로 없다. 근데 한 가지, 대법원 판례가 한 개, 좀 중요한 게 판시가 되었고, 특허법원 판례도 뭐 안 봐도 되지만 조금 특이한 판례들이 한 2개 정도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랑 특허법원 판례. 여기 부분을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 대법원 판례는 아마 많이들 보셨어가지고 네,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저희는 1차 시험이니까 막 밑에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근거를 들었고 특허법원 판례는 뭐라고 반박을 했고 이런 얘기를 막 심오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미 기본 강의나 뭐 중급 강의 통해서 심오하게 공부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차 시험에서는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결론은 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공지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 근거가 된 공지 디자인을 기초로 자유실시 디자인을 항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지된 디자인에 기초해서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할 건데 할 수 없다 라는 게 요 판례의 요지입니다. 요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은 내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는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용이 창작할 수 있어서 나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 항변인데, 그 근거가 되는 공지 디자인이 만약에 누군가 신상의 주장을 했던 디자인이라면은 걔에 기초해서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출원하기 전에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디자인, 즉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던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면은 그 주장을 한 등록 디자인의 독점 배타적 권리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공지 디자인의 기초에서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할 수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공지 디자인, 근데 이 공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신상의 주장을 했으면은 그 등록 디자인 독점 배타적 범위에 포함이 되고, 그렇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지 디자인이지만 누군가의 디자인이 독점 배타적 권리에 포함이 되고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실대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요것만 꼭 잘 이해하시고 반복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관계는 이렇죠.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디자인 출원을 하나 했고 얘를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았는데 이미 이런 공지 디자인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공지했던 디자인이에요. 그렇지만 출원할 때 별 신경 안 쓰고 얘에 대해서 신상의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이 공지 디자인을 기초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거죠. 지금 A 출원이 등록을 받았지만 이 등록 디자인은 이미 공지되어 있던 디자인의 기초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신규성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갑은 당연히 이거 내가 공지한 디자인이고 뭐 12개월이라는 시기적 요건을 만족하고 뭐 함으로 난 신상이 주장할게 라고 해서 적법하게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졌어요. 왜냐면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할 때 신상이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주장을 했고 적법하게 받아들여져서 무효심판은 이제 기각이 되었어요. 그래, 너 디자인은 적법하게 등록이 된 거다 라고 결론이 났고 그 이후에 이제 갑이 누군가가 실시하는 A 프라임 디자인에 대해서 권리범위 속한다고 적건범 심판을 청구한 거죠. 이랬을 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 적건범 주장을 받았으니까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거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비유사하다. 내 거랑 내 거랑 다르다라는 걸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항변 사유가 자실디 항변이죠. 뭐 내가 너 권리랑 설사 유사하다 하더라도 나는 너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공지되어 있던 얘랑과의 관계에서 자유실시 디자인이다. 나랑 얘랑 유사하니까 자유실시 디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특허법원 판례는 이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대법원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 논거도 되게 탄탄하고 좋은데 일단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게 대법원 결론이기 때문에 대법원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법원은 이렇게 공지 디자인이 있더라도 출원하기 전부터 공지되어 있던 디자인이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누군가 이 공지 디자인에 대해서 신상의 주장을 적법하게 했으면은 이 공지 디자인은 이 등록 디자인의 독점 배타적 권리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더 이상 얘는 자유실시 디자인이 아니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그래서 얘를 기초로 하는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죠. 그 얘기가 이 앞에서 봤던 요약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얘 뭐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출원하고 등록받지 않았는데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는데 앞에 공지 디자인이 있었다. 설령 내가 공지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이 디자인 등록은 신규성 위반의 무효 사유가 있죠. 네, 그건 맞아요. 신규성 위반의 무효 사유가 있는 건 맞아요. 얘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무효심판 청구했다. 그럼 무효 사유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무효심판 단계에서 신상이 주장할 수 있죠. 특히나 개정법에 따라서 그 시기적 요건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신상이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얘도 한 가지 포인트죠. 실제 포인트. 신규성 위반의 무효 사유가 있다 포인트. 또 신상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 또 신상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기적 절차적 요건은 없지만 이런 12개월이라는 시기적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을이 주장할 수 있는 뭐 항변 사유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상이 근거가 된 공지 디자인으로부터는 자실대 항변이 안 된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고 네, 그래서 이 타임라인 가지고도 사례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네, 이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도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개정법이랑 요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벌써 뭐 한 6문제, 7문제씩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 판례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왜 그런 논거를 펼쳤는지 이 방가로 1번부터 쭉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시간 없으시면은 밑줄친 부분 위주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 판례
특허법원 판례도 원심 판결인데 원심 판결도 되게 근거가 명확해요. 그래서 원고 피고가 뭐라 주장을 했는데 결국 확인 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특허법원이 나름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양가로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특히 밑줄 친 부분으로 읽어보시면은 특허법원 얘기도 맞네 라고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을 인정을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걸 부정하고 자실시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서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얘도 이제 올해 판시되었던 특허법원 판례예요. 여기 보시면 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특허법원 판례인데 특허법원 판례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저희가 막 엄청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이런 판례도 판시가 되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판결의 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등록 디자인이 있고 이 등록 디자인을 양도한 사람이에요. 그 양도한 사람이 자기가 팔았던 그 등록 디자인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면은 이러한 양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냐, 혹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원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원고랑 이제 피고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공동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공동 출원해서 등록 받았으면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공유하는 관계죠. 근데 이 15년 날짜를 기준으로 자기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해서 이제 피고가 단독으로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고가 자기가 지분을 다 넘기면서 이 등록 디자인은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네. 같이 공동으로 창작을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공동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등록 디자인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과연 괜찮은 행동이냐? 그래서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단 얘는 이해관계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신의칙이나 금반원에 위반되는 행위다. 자기가 디자인 양도했으면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제 판단을 보시면은 결론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등록 디자인의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한 무효심판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원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특허법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이런 얘기도 좀 덧붙였는데 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디자인을 넘길 때 이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무효심판 청구하지 않을게 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러한 행동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특이하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얘도 조금 마이너한데요. 얘는 뭐 조금 더 마이너한 건데, 일단은 권리범용 게시판을 청구할 때 확인의 이익 부분을 보실 건데요. 피고를 상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적건범을 신청했어요. 근데 적건범 신청할 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피고가 실시를 하지 않으면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죠. 원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판례입니다. 적건범을 청구하는데 피고가 이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이러할 때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심결 당시, 이 권리범위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 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는 한데 과거에 실시했었고 또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과거에도 쓸 수 있었고 지금 잠깐 중단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건범심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 밑에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막 경고장 받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실시행위 중단하라고 하니까 잠깐 실시행위를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막 원고가 뭐라 하는데 막 대응하지도 않고 뭐 싸우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냥 실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장래의 일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분쟁이 좀 해결이 되면은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적건보험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좀 상식적이긴 하죠, 당연히. 네, 경고받고 뭐 실시행위를 중단한 경우일 뿐이라면은 과거에도 실시했고 이게 분쟁이 끝나면 다시 실시할 거고 이런 게 좀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실시하고 있지 않다라도 확인이익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네, 이 정도 좀 상식적인 판례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개정법이랑 특허법원, 대법원 판례를 좀 봤는데 네, 다시 오시면은 요 개정사항 중요하고 최신 판례 중요한데 개정사항 중에서도 요 개정법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꼭 봐주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딱히 볼 거 없고 대법원 판례 요거 중요했죠? 요것도 꼭 타임라인 그려서 봐주시고 특허법원도 아까 양도인 이해관계 그 판례도 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벌써 여기서만 한 6, 7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그 교재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